이번 사연은 차별로 키운 새엄마가 이제 와서 친한 척을 하며 자기 딸 결혼에 돈을 달라고 하며 고생해서 쓰니님을 키운 것처럼 얘기하길래 쓰니님 남편이 머리끄댕이를 잡아 끌어 내쫓아버렸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 남자의 아내로 그리고 한 집안의 며느리로 사랑받으며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의 제 삶은 평온하지만 결혼 전까지 저의 삶은 하루하루가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결혼을 하기 전까지 저는 엄마에게 지속적으로 구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며 살아왔거든요.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사실 지금의 엄마는 저를 낳아준 친엄마가 아니에요. 친엄마는 제가 5살 때 세상을 떠나셨고 그 다음 해인 6살 무렵 새엄마가 여동생을 임신한 채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죠. 아빠는 직업 특성상 지방으로 출장을 자주 다녔는데 한 번 가시면 몇 달 동안은 집에 오시지 않았고 가끔은 1년에서 2년 정도 중국으로 출장을 가 계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새엄마와 저 그리고 동생 셋이서 보냈습니다. 새엄마가 처음 저희 집에 와서 살 때는 저에게 잘해주진 않았어도 구박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생이 태어난 뒤로 상황은 많이 달라졌죠. 새엄마는 자신의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저에게 사소한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하더니 날이 갈수록 단순한 심부름을 넘어서 동생 기저귀까지 갈게 하더군요. 당시 저는 겨우 7살이었는데 말이에요. 아빠가 집에 돌아오시는 날이면 우리 가족은 다 함께 1시간 거리에 살고 계시던 할머니 댁에 들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새엄마는 할머니 앞에서 저를 엄청 잘 챙겨주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평소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 적 없던 사람이 할머니 앞에서는 다정한 말투로 제 머리도 쓰다듬어 주곤 하면서 말이죠. 아빠가 집에 머무르는 며칠 동안도 마찬가지로 챙겨주면서 집안일은 전혀 시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와 아빠는 제가 새엄마에게 엄청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줄 알고 계셨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부터는 제가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도 늘 짜증 섞인 말투로 저를 대하기 시작하더군요.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면 그 화살은 어김없이 제게로 향했어요. 그저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새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커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랬던 게 확실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청소며 집안일까지 시키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동생을 돌보는 일부터 집안일까지 점점 더 많은 일들이 제 몫이 되어갔죠. 새엄마는 아빠가 오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특히 아빠에게 애교를 부리면서 엄청 다정스럽게 굴었어요. 그래서인지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갈등이 없었고 늘 좋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아빠는 저보다 동생을 더 예뻐했고 울기라도 하면 안고 내려놓지를 않더라고요. 동생이 뭘 하든지 예쁘고 귀엽다면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저도 아빠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다가가면 넌 이제 아가가 아니야.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아기처럼 굴어? 라는 말만 하셨죠. 언젠가 아빠가 집에 오셨던 날 새엄마가 잠깐 밖에 나가고 없을 때 저는 용기 내어 새엄마가 저에게 했던 일들을 아빠에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제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새엄마 말 잘 들어야 한다면서 저를 나무라시더군요. 그때 느꼈던 배신감과 허탈감은 아직도 잊을 수 없고 그로 인해 아빠와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아빠 앞에서 새엄마에 대해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고 그냥 혼자 참고 견디는 법을 배워야 했죠. 어느 날 학교가 끝난 뒤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잠깐 놀다가 들어갔더니 새엄마는 제게 동생 봐주기 싫어서 일부러 늦게 왔냐고 하면서 엄청 혼을 내셨어요. 그 뒤로는 놀이터에서 놀자는 친구들의 말을 뒤로하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새엄마는 집에 계시면서도 학부모 총회나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에는 한 번도 참석을 한 적이 없었고 엄마의 빈자리는 늘 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옷을 사줄 때도 동생과의 저의 차별은 명확했는데 저는 매장 내 매대에 쌓아놓고 싸게 파는 옷들 중에 골라서 주셨고 동생은 진열된 아동복 매장에서 비싼 옷을 사주더라고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그 정도의 차별은 금방 느낄 수 있잖아요.
새엄마는 동생에게 항상 우리 공주님이라는 표현을 달고 사셨고 저에게는 웃음 한 번 보인 적이 없었기에 늘 새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혼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새엄마는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며 외출을 했고 저는 놀이터에 너무 가고 싶어서 동생을 데리고 집 앞 놀이터에 나가서 논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그네를 타던 동생이 그네에서 떨어졌고 움직이던 그네 모서리에 이마를 세게 부딪혀 피를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심한 상처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 당시 너무 놀라서 우는 동생을 데리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소독도 해주고 약도 발라주었어요. 집에 도착한 새엄마는 동생 얼굴을 보더니 상황을 묻지도 않고 동생을 제대로 못 봤다고 소리를 치더니 저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머리부터 등짝까지 얼마나 맞았는지 지옥 같은 시간이었죠. 맛있는 음식이 상에 올라오면 새엄마와 동생이 먼저였고 저는 먹으라는 소리를 하기 전에는 눈치 보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가끔씩은 제가 없을 때 두 사람이 몰래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딴에는 몰래 먹는다고 했겠지만 냄새로도 느낄 수 있었지만 쓰레기통을 열어보면 금방 알 수 있었거든요. 새엄마는 어쩌다 외출이라도 하고 돌아오는 날에는 하루 종일 밖에 나가 다니느라 피곤하다면서 저녁 설거지를 제게 시켰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그 일을 끝내면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야. 네가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야. 라며 항상 같은 말을 반복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내가 잘해야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덧붙이던 말이 있었는데 우리끼리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돼. 특히 아빠나 할머니한테 말하면 절대 안 돼. 그럼 우린 이렇게 함께 살지 못할 수도 있어. 아빠나 할머니가 너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있어. 라고 말이에요. 새엄마의 그 말은 나만 참으면 아무 일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땐 너무 어렸고 새엄마의 말 한마디나 눈빛 하나에 제 감정이나 판단은 늘 무기력해지기만 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중학교 시절 내내 저는 단 한 곳의 학원도 다닐 수 없었어요. 친구들이 방과 후에 학원에 가거나 카페 같은 곳에서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늘 혼자 집으로 돌아와야 했죠. 용돈도 넉넉하게 받지를 못해서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려면 어쩌다 한 번 정도만 갈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새엄마가 동생은 초등학생이 되자 수학학원과 영어학원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러고는 동생은 공부 욕심이 있으니까 지원해줘야지 라고 말하더군요.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던 반 친구들은 다 함께 같은 학원에 다녔고 학원 끝나고는 같이 놀면서도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지는데 저는 그 무리에 끼지 못했고 방과 후가 되면 늘 나 먼저 갈게 하고 집으로 혼자 발걸음을 돌려야 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소중했던 친구들과도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용기를 내서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새엄마는 학원 보낼 돈 없어. 그리고 네가 무슨 공부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에 전기세나 내주러 다닐 거면 그냥 집에 있는 게 나아. 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동생도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 새엄마는 동생에게는 학원비를 기꺼이 쓰면서 저는 끝까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에게 돈을 쓰는 게 아까웠던 거죠. 그리고 새엄마네 친정에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아빠가 보내주시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의 돈을 매달 보내주는 것 같았는데 그 즈음에 복잡한 일이 하나 생긴 것 같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새엄마가 친정 식구들과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내용은 명확히 다 들리지 않았지만 새엄마의 남동생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혼하겠대? 라는 말이 들렸어요.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은 친정 부모님 댁에 남동생 식구들까지 얹혀 살고 있었는데 남동생은 직업도 없이 술만 좋아하다 이혼을 당하게 생긴 것 같았어요. 이혼을 막기 위해 새엄마는 대출까지 내서 남동생의 사업 자금을 대주었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망했고 그 일로 인해 새엄마가 큰 빚을 떠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빠가 벌어오는 돈 중 일부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빚 갚느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빠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셨고요. 늘 피곤해 지친 얼굴로 집에 오시면 거의 주무시기만 하다가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셨고, 집안 사정에는 무관심했던 아빠는 새엄마를 믿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빠한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할 용기도 없었고, 내용을 자세히 알지도 못했기에 나서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빠가 알게 되면 난리가 나게 될 거고, 아빠가 없는 집에서 새엄마가 어떤 보복을 할지 몰라 그것 또한 두려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 저는 어릴 적부터 이 집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어요. 고등학교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새엄마는 제게 말하더군요. 너는 대학 같은 건 갈 생각하지 마. 그냥 집 가까이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나아. 하셨어요.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아무 말도 없이 새엄마의 뜻에 따랐고, 그 말을 들은 아빠는 일반고를 왜 안 가느냐고 물으셨어요. 새엄마는 요즘 애들 중에 이렇게 철든 애가 어딨어요. 대학 가봤자 돈만 든다고 일찍 취업하려고 자기가 알아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간대네요. 라며 마치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을 제가 선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친한 친구들은 대부분 일반고로 진학했기 때문에 처음 입학해서는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다녔어요. 낯선 환경과 다른 분위기 속에서 처음엔 많이 어색하고 위축됐지만 저는 언젠가부터 공부에 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었고, 자격증 공부도 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성적이 점점 오르면서 처음으로 제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새엄마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생활비에 조금 보태어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용돈을 벌어서 쓰려고 시작한 일인데 얼마나 번다고 생활비로 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갑갑하기만 했죠. 하지만 어떻게든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게 되면 집에서 독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격증을 하나 둘 따면서 학교 생활에도 더욱 집중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국 졸업을 앞두고 저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답니다. 학교에서는 교문 위에 저의 공무원 합격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까지 걸어주더라고요.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제 손으로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던 순간이었죠. 새엄마는 제가 공무원이 되어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부터 태도가 완전 바뀌어 다른 사람이 되어 가더라고요. 퇴근하면 저녁도 챙겨주셨고 빨래를 해놓기도 했고요. 본격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첫 월급을 받던 날 새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제게 생활비를 요구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중학교에 다니는 동생의 학원비까지 보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빚을 갚고 있었던 것 같았고, 혹여나 그 일을 알게 되면 아빠가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알겠다고 대답은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서글픈 생각이 들었고, 이러다가 영원히 새엄마에게 발목이 잡힐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제가 직장 4년차가 되었을 때 아빠는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조기 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타지에서 일하시면서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술을 자주 드시면서 불규칙한 식사를 하셨고, 그로 인해 병을 얻으셨던 거죠. 집에 계시던 아빠는 점점 쇠약해져 갔고 병이 다시 재발해 거의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긴 투병 끝에 아빠는 집에 오신 지 2년도 채 못 되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빠는 마지막으로 제게 늘 함께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씀을 남기셨는데, 저는 그 어떤 말도 해드리지 못한 게 지금까지 마음에 걸립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아빠에 대한 서운함이 앞서 좋은 말 한마디 못 해드린 거죠. 아빠 앞으로 나온 보험금으로 새엄마는 빚을 청산하게 되었고, 동생은 대학생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기쁨은 있었지만 그동안 공무원 월급으로 생활비에 동생 학원비에 지출이 많았기에 모은 돈은 거의 없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독립이었지만 막상 자유를 얻고 나서도 마음은 그다지 자유롭지 않았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던 동생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인지 버는 족족 옷을 사입거나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툭하면 맡겨놓은 것처럼 저에게 용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더군요.
새엄마 역시 여전히 돈이 필요할 때마다 연락을 해왔고 그때마다 거절을 못했던 저는 마음속으로 새엄마와 동생을 미련 없이 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동생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핏줄이고 새엄마 또한 내 여동생의 엄마였기에 외면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도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 않은 것만으로도 위로는 되었고 아빠가 남기신 돈이 있을 것 같아 생활비도 조금씩 줄여서 주겠다고 못을 박아버렸더니 새엄마도 더 이상은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28살 되던 해에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소개받고 나간 자리에서 남편을 본 순간 외모가 제 이상형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다시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딱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 번 정도만 더 만나고 헤어지겠다는 생각으로 나갔었다가 제가 오히려 반해버렸죠. 남편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주 가는 맛집이 있다고 하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식사 자리에서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을 다 제 앞으로 가져다 놓더니 새우 요리가 나왔을 때 손수 껍질을 깐 다음 제 밥 위에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꼭 제가 살아온 삶을 알고 있는 듯 항상 제 자신을 먼저 챙기라고 말해주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언제 어디서든 항상 저를 우선순위로 챙겨주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때까지 어느 누가 저를 그렇게 챙겨줬겠어요?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은 제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고 오히려 대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늘 행복했어요. 이 사람과 살면 적어도 외롭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했고 단풍이 곱게 물든 늦은 가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시댁은 시골에 위치했지만 참외와 포도 농사를 크게 짓는 집입니다. 참외와 샤인머스켓, 포도로 유명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는 꽤 알아주는 분홍 집안이었죠. 넓은 농장에서 참외와 포도를 재배하시고 땅도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데 비해 남편은 학벌도 훌륭했지만 그런 차이에 대해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었고 공무원은 아무나 하느냐고 하시면서 부족한 저를 늘 배려하고 아껴주셨어요. 어릴 적 상처들 탓인지 저는 상냥하거나 애교 많은 성격은 아니었지만 시부모님께는 최선을 다해 다정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부모님도 그런 저를 예뻐해 주셨고 무엇이든 챙겨주시려고 하셨어요. 저와는 너무도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편은 저와 다르게 항상 마음에 여유가 있었고 표정도 늘 밝았죠. 남편이 장남이다 보니 시부모님은 결혼과 동시에 저희에게 작은 아파트까지 장만해 주셨고 결혼 준비도 크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죄송해서 제 나름대로 기본적인 결혼 준비는 하게 되었죠. 그동안 알뜰히 저축을 해왔었거든요. 새엄마는 시댁이 부유하다는 말을 듣고 바로 결혼을 하라고 하신 분이세요. 친정 쪽에서 손을 벌릴 생각도 없었지만 새엄마는 미리부터 돈이 없어서 해줄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 흔한 숟가락 하나도 사주지 않으시더라고요. 평소에도 입버릇처럼 돈이 없다라는 말을 달고 사셨고 정작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신 적 없었어요. 아빠가 남기신 보험금도 꽤 되었던 걸로 아는데 그 돈으로 새엄마 친정의 빚을 갚고 나머지는 어쨌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인사드리러 간 날 새엄마는 남편에게 대뜸 형편이 어려우니 매달 용돈을 받고 싶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인이 제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사위에게 그런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지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솔직히 남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자리에서 웃으며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은 30만 원 정도 챙겨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10만 원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더니 처제도 아직 직장을 못 구하고 있으니 당분간 그렇게 드리자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고 새엄마에게 화가 나기도 해서 참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다음 날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들은 새엄마는 염치도 없이 시댁도 그렇게 부자고 너희 둘 다 벌고 있으면서 월 100은 줘야 하는 거 아니니? 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싫으면 안 받으셔도 돼요. 라고 말했더니 그제야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때 저는 돈이 가진 힘을 새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게 새엄마가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이번엔 여동생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형부 하며 애교를 부리니 여동생이 없는 남편도 그게 싫지는 않았는지 몇 번 챙겨준 모양이었고요. 그 사실을 저는 몇 달이 지나서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두 번쯤은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문제는 여동생이 여전히 변변한 직장도 없이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면서도 본인 꾸미는 데에만 돈을 다 써버린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용돈을 챙겨주면 습관적으로 계속 요구하게 될 거고 직장 생활을 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엄마와 여동생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안타깝기보다도 속이 갑갑해지고 남편 앞에서 괜히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이 기본 예의나 염치라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저를 화나고 절망스럽게 만든 일이 있었어요. 근무 중에 새엄마가 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었어요. 남편과 저녁에 집으로 급히 와달라는 소리였죠. 퇴근길에 남편과 만나 새엄마 집으로 갔는데 글쎄 여동생이 몇 달 전에 만난 남자친구와 사귀다가 혼전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새엄마는 지금 당장 결혼식은 힘들더라도 함께 살 집은 하나 구해주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정색을 하면서 친정에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고 해버렸습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란 남편은 큰 사위로서 도리는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르고 도리를 찾는 남편에게 만약에 친정에 뭐라도 해주면 나는 당신과 못 살 것 같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이 아무리 새엄마 딸이지만 피가 섞인 형제인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라고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지난 세월 힘겹게 버티며 살아온 내 삶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면서 새엄마 편에 서서 저를 나무라는 남편이 너무 야속하고 서운해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자기한테 숨기는 게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어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친했던 친구나 직장 동료들에게까지도 못했던 말들이었지만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새엄마가 나에게 했던 동생과의 차별과 구박을 울먹이며 남편에게 모두 다 말해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왜냐하면 새엄마가 남편에게 우리 사위는 금사위 하면서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는 새엄마에게 구박도 당하면서 많이 맞기도 했고 학교 다닐 때 남들 다니는 학원도 안 보내줘서 못 다녀봤고 동생 챙기느라 친구들과 놀지도 못했고 집안일에 육아까지 책임지고 봐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반고를 가서 대학도 가고 싶었지만 새엄마의 반대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녔고 끊임없는 돈 요구에 제 통장에서 꼬박꼬박 새엄마 통장으로 생활비 보낸 내역도 보여줬죠. 몇 시간 동안 제 하소연을 들어주던 남편은 그동안 힘든 생활을 어떻게 견디며 살았냐고 하더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새엄마에게 받은 구박을 털어놓지 못했던 건 내 자존심이 상할까 두려웠고 그것이 곧 내 치부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일을 잊으려면 그때 일을 입에 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믿었다 했습니다.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살아줘서 그리고 자기한테 와주어서 고맙다고 하면서 저를 안아주며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남편이 새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더니 친정에도 가지 말자고 하더군요.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새엄마가 저희를 부르셨어요. 저희의 방문에 신이 난 새엄마는 동생이 살 집을 남편이 구해줄 거라 믿고 있었고 이왕 집 구해주는 김에 작게라도 결혼식까지 올려주면 안 되겠냐고 하길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새엄마에게 그 전에 장모님께 여쭙고 싶은 말과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더라고요. 그러자 새엄마는 뭐든지 다 물어보라고 하자 남편이 저를 쳐다보더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사람한테 잘못한 거 없으세요? 혹시 있다면 말씀하시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시고요. 하는 겁니다. 새엄마도 놀랐지만 갑작스런 남편의 말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새엄마는 무슨 소리냐고 하더니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서 용서를 빌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저를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오히려 본인이 인사를 받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옆에 있던 여동생이 저를 향해 소리를 치더군요.
야, 너 미친 거 아냐? 형부한테 뭐라고 했길래 이런 말을 해. 지금까지 너를 키워준 건 우리 엄마야. 네가 우리한테 엎드려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어이가 없네. 엄마가 없었으면 너 지금 공무원이 됐을 것 같아? 은혜를 원수로 갚네? 라고 하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자존심이고 뭐고 내려놓았죠. 누가 누구한테 절을 해? 넌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어. 7살 때부터 나 네 기저귀 갈아주면서 살았어. 고등학교 때 엄마가 용돈을 안 줘서 내 손으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 벌어서 썼고, 가고 싶은 대학도 못 가고 취직하자마자 번 돈으로 생활비 주고 네 학원비까지 대줬으면 적어도 고마운 마음은 있어야지.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제 입에서 술술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생에게 너야말로 공부는 안 하고 연애질만 하더니 대학 나와서도 그 나이 먹도록 변변한 직장 없이 살고 있냐고. 그리고 너 없는 집 남자랑 연애질해서 임신이나 한 주제에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떠드냐고 했습니다. 엄마는 남편에게 끝까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제가 지어낸 말들이라고 난리를 떨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키워준 거 돈으로 치면 집 한 채 값은 나온대요. 아무 말도 없던 남편은 한마디를 던졌죠. 정말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자 새엄마는 당연하다는 듯 남편을 향해 되려 섭섭하다고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하고선 바로 제 손을 끌고 집을 나왔어요. 남편은 새엄마의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제가 지금까지 받아온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어서 했던 행동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새엄마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말라고 했고 찾아가지도 말라고 하더군요. 생활비가 입금이 되질 않자 놀랐는지 새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왜 돈을 넣지 않았냐고 난리를 떨더군요. 저는 남편이 입금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버렸어요. 다음날 새엄마가 동생이랑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문을 열자마자 시뻘개진 얼굴로 겨우 한다는 말이 경찰에 신고를 하겠대요. 지금까지 키워서 시집 보냈는데 생활비를 갑자기 끊어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남편은 신고하세요. 잘 됐네요. 이 기회에 잘잘못을 한번 따져볼까요? 어릴 때부터 의붓딸 때린 거, 실업계 고등학교에 밀어넣은 것도 모자라서 아르바이트한 돈까지 뺏어간 거, 깜빵하고 싶으시면 신고하시라고요. 엎드려 사죄해도 용서받지 못할 판에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죠. 그동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이 사람한테 함부로 했다간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생판 모르는 남의 자식 데려다 키워도 그딴 식으로는 안 키워요.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만 소중히 챙기고 이 사람은 하인처럼 부려먹고 구박해놓고 지금 와서 양심도 없이 뭘 해달라고요? 지금까지 송금한 돈도 어떻게든 돌려받을 생각이니 그런 줄 아세요. 서운하고 억울하다 지랄 떨지 마시고 그냥 업보라고 생각하세요. 다시는 저한테도 그리고 이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남편의 당당한 말투에 한마디도 못하고 두 사람은 돌아서서 가더군요. 순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앞으로 당신 시댁이 곧 친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이젠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하고 연 끊고 마음 편하게 살아 라고 했어요. 결국 동생은 저에게 네가 어떻게 말했길래 형부가 저래? 은혜를 원수로 갚고도 네가 천벌 안 받을 것 같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새엄마는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엄마 머리끄댕이를 잡아 끌어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엄마는 사위가 장모를 때린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경찰에 신고한다며 난리를 치길래 저는 웃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누워서 발광하는 엄마 머리끄댕이를 잡고 질질 끌어다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제 동생에게 남편은 엄마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편도 안 들고 뭐하냐고 묻더군요. 제 동생 대답이 대박인 게 나는 임신 중이잖아.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새엄마와 동생이 돌아가고 나서 며칠이 지나자 바로 새엄마와 동생이 연달아 전화를 하길래 받지 않았어요. 수십 통의 문자가 오더군요. 처음에는 서운하다느니 천벌을 받을 거라느니 경찰에 신고할 거라느니 하더니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보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했고 사람 절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평일에 제가 일하는 곳까지 동생이 찾아왔더라고요. 엄마가 다 잘못했다고 전해달라고 했다면서 형부랑 예전처럼 다시 와달라고 했대요. 엄마가 형부한테 맞았으면 그걸로 퉁치자고 하길래 쇼하지 말고 꺼져. 나는 이미 마음 정리를 다 했어. 엄마 맞은 거 신고해. 우리 남편 벌금이나 조금 내면 돼.
다시는 찾아오지 마. 앞으로 찾아오지도 말고 절대 연락도 하지 마. 하며 보내버렸어요. 새엄마 그늘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조정하는 대로 이끌려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고 화가 불쑥불쑥 올라오지만 남편이 있어서 그것도 차차 잊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마음에 입은 상처들이 쉽게 치유되진 않겠지만 새엄마를 안 보고 사는 것만으로도 이미 치유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두서없이 써내려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회사에 찾아와 망신을 주려는 예비시모 따귀를 때린 다음 파혼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결혼을 준비하던 여성입니다. 탄탄대로일 것만 같던 제 인생에 남자 한 명 잘못 들어와서 속을 끓이게 되네요. 어디 말할 곳도 없고 혼자 끙끙 앓다가는 속병이 날 것 같아서 여기에 글을 써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멍청한 마마보이에게 속았다가 마지막에 정신을 차렸어요. 아직도 과거의 저를 생각하면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온 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집이 많이 어려워서 이사를 자주 다녔고 아버지가 친가 쪽 빚을 다 떠안는 바람에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어요. 맨날 우리 집은 왜 이럴까? 가난하다는 소리는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 걸까 싶어서 불우한 학창 시절을 보냈죠. 상고에 가면 바로 취직이 가능하니까 회계 쪽 자격증을 따서 1, 2년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돈 번다는 생각에 신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친구들 대학 생활하는 게 또 부럽더군요. 그래서 5년 근무해서 모은 돈으로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대학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부모님은 제게 굳이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셨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삶의 신조 같은 것이 생기는 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 상대를 고르더라도 꼭 독립적인 사람을 만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30이 다 되어 대학 행정사무처로 재취업을 하였고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사회 경험도 많아서 일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지금 남친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친을 처음 봤을 때는 꽤 신사적이고 사무실 내에서도 얼굴 한번 찌푸린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랑 파트가 같아서 서로 일을 도와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되었고 남친의 여러 이야기도 듣게 되었어요. 20대 이후로 여자를 2명 정도 만났었는데 다들 처음에는 자기가 좋다고 하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질렸다고 하면서 다른 남자한테로 갔다고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까지 보이니까 그 여자들을 같이 욕하게 되었죠. 이렇게 괜찮은 남자인데 도대체 왜 버리고 갔을까? 니들이 버리고 간 남자 내가 잘 데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희는 1년 정도 만나고 나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경제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양가 부모님의 도움은 받지 않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 집은 대출을 조금 끼워서라도 깔끔한 신축 아파트로 가기로 했어요. 살고 있는 곳이 지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축은 좀 비싸더군요. 그래도 둘이 벌어서 갚아나가면 되는 거라 별 부담이 없었습니다. 예단 같은 것도 서로 하지 않기로 했고 혼수만 너무 비싸지 않은 선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가 좀 바쁜 시즌이라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반차를 내서 여러 가지를 보러 다녔는데요. 일을 하면서 예식장에 혼수까지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여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니네 결혼 준비하는 걸 들었는데 웬만한 건 너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건 해주시겠다는 말이었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괜히 고생하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저희가 양가에서 도움을 안 받기로 해서 사양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완고했어요. 이미 좋은 놈으로 받았고 결제도 끝낸 상황이니 그냥 받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아들 그렇게 고생시키려고 하는 결혼이 아니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금 이 전화가 저희 부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바로 남친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리끼리 알아보러 다니는 걸 시어머니한테 말을 했느냐고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엄마가 물어보길래 말을 해준 건데 뭐가 잘못되었냐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지. 나한테 자기 아들 고생 안 시키려 하는 거니까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내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 오빠도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속에서 열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치 저 혼자서 이렇게 유난을 떠는 것 같이 보였고, 시댁에서는 제 욕을 또 얼마나 할까 싶었어요. 남친은 자기는 어릴 적부터 일거수일투족을 엄마랑 상의해오던 사람이라 이게 문제가 될지 전혀 몰랐다고, 엄마도 그런 의도가 아닐 거라고 저를 달랬습니다. 뭐 솔직히 남자가 30 넘어서 엄마 거리는 것도 너무 싫었지만 얼굴을 보니 진심으로 몰랐던 것 같아서 몇 마디 이야기만 하고 넘기기로 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부부로서 생활을 해나가는 거니까 이런 오해는 없도록 하자고, 만약 이런 일이 있거나 아직도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꼭 서로 먼저 알려주자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시어머니 생신이어서 같이 저녁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남친이 외동이라서 이런 날에는 꼭 저희 커플이 챙겨야 했는데요. 별 문제 없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친 어머니가 저희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이 2개고 거실이 그렇게 넓은 편도 아니던데 거기에 많은 식구가 살 수 있냐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아이가 태어날 것을 생각해서 그러시나 싶어서 나중에는 돈을 모아서 다른 곳으로 갈 계획이라고 했더니, 그럼 당신들 자꾸 이사를 다녀야 하는데 피곤한 일이라며 늙은이들 생각은 왜 안 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사 이야기는 처음 들어서 무슨 이야기인지 남친 눈치를 쓱 봤더니 뭔가 뜨끔했는지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자기도 원래 신혼 초기에는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지냈다면서 그래야 빨리 친해지고 진짜 가족 같아진다는 찜찜한 이야기를 하고는 떠났고, 남친은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사가 무슨 이야기야? 우리 숨기는 거 없기로 했잖아. 저는 이런 이야기는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남친에게 바로 물었습니다. 말을 질질 끌면서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길래 나랑 결혼하기 싫으면 그딴 식으로 말 계속하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제가 정색을 하면서 말을 하니 남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에게 털어놓더군요. 우리 결혼해서 살면 우리 부모님을 좀 모시고 살면 어떨까 했었거든. 남친은 자기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분은 부모님이고 자기가 떠나면 슬퍼서 어떻게 사실지 눈에 뻔히 보인다면서 아들로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저를 딸처럼 생각하니까 제가 생활하기도 더 편할 거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쩜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나요? 저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굴뚝 같지만 결혼이라는 건 각자가 부부로서 책임을 가지고 살려고 약속을 하는 건데 왜 자기 아들 노릇을 여기까지 끌고 들어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며느리로서 해야 하는 일들은 할 생각이었지만 아예 같이 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싫었거든요. 말로는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하지만 솔직히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집안인데 뭘 얼마나 딸 같겠어요. 남친은 굳어지는 제 표정을 보면서 자기가 집안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나 뭐라나 되도 않는 설득을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플랜을 나름대로 다 짜놨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저희 집에서 방을 나눠서 살거나 그게 너무 싫다고 하면 저희 아파트 동의 다른 층으로 이사를 와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생활할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영화 미저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어떤 집이 이렇게 살아요? 저는 논리적인 척 설명하고 있는 남친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싫다고.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스러운 거라고요. 그리고 나는 오빠랑 나만 책임지려고 이 결혼을 하는 건데 왜 부모님까지 책임져야 하는 위치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빠는 우리 엄마 아빠랑 살 수 있을 것 같아? 못할 거면서 왜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말들을 하는 거야? 그러자 남친은 자기 부모님이랑 제 부모님이랑 같냐면서 왜 며느리로서 고민도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도리어 성질을 내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완전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얘기해봤자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만하자고 말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려오던 결혼 생활과 완전히 달라서 너무 속이 답답하더군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는 남친과 마주쳐도 그냥 모르는 척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남친은 문자로 미안하다, 자기가 더 잘하겠다는 내용을 주구장창 보내긴 했지만 그런 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제가 야근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남친은 야근할 때 저녁을 못 챙겨 먹으니까 자기가 초밥이라도 사오겠다고 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다시 이야기를 잘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은 다 퇴근했고 저만 남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저녁을 먹기 위해 회의하는 테이블 쪽으로 자리를 이동했죠. 그쪽이 남친 책상이랑 가까이 있어서 나무젓가락이라도 있나 싶어 남친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요. 무슨 내역서가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사무직이다 보니 서류를 제때 안 비웠나 보다 싶어서 버려도 되는 건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글쎄 전부 카드 회사에서 날아온 것들인 것이었습니다. 원래 사내 연애 티를 안 내고 싶어서 서로 책상 근처로는 간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카드값이 꽤나 많이 밀려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출을 한두 군데서 받은 게 아니고 카드 빚이 8천만 원이 넘게 있는 거였어요. 저한테는 한 번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 저는 착실하게 돈을 잘 모으고 있겠거니 생각했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빚이 이 정도인데 도대체 어떻게 결혼을 하려고 한 건가 싶고, 지금까지 집 사는데 보탠 돈은 어디서 나온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남친이 초밥을 딸랑거리며 사무실로 들어왔고 저는 이게 다 뭐냐고 물었어요. 순간 남친의 표정이 싹 굳더니 왜 남의 책상을 뒤지고 그러냐면서 도벽이 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도벽? 너는 뭘 이렇게 숨기는 게 많아? 도대체 이 빚은 왜 생긴 거야? 저는 너같이 파도 비밀이 나오는 놈하고는 어떻게 결혼을 하겠냐면서 당장 말하라고 소리를 질러댔고, 남친은 한숨을 푹푹 쉬더니 사실을 직고했습니다. 자기가 어릴 적에 친구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타다가 사고가 좀 나서 그거 메꾸는 비용으로 돈을 좀 빌리면서 생긴 빚이라며 차근히 갚아나가고 있다고요? 저는 이런 소리를 난생 처음 들어서 정말 많이 놀랐고, 애초에 양아치처럼 오토바이 타는 사람을 극혐하는 쪽이라 더더욱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월급으로는 이 빚을 다 갚으면서 결혼 자금을 댈 수 없었을 텐데 도대체 어디서 돈을 마련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이 집 사는 돈을 보탰는지 물었죠.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그동안 빚을 시어머니가 다 갚아주고 있었고 월급도 따박따박 시어머니가 다 가져간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돈이 있으면 시어머니한테 말해서 받아 쓰는 형식이고요. 남친은 도대체 이렇게 착실하게 살아보려 하는 사람인데 왜 이러냐며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결혼 준비하면서 서로의 모습을 더 잘 보게 될 거라는 말은 누누이 들었지만 이렇게 밑바닥을 보게 될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라 말이 나오질 않더군요. 미친놈아, 너 제정신이니? 그렇게 사는 놈한테 누가 시집을 가려고 하겠어. 너 나이 33 먹도록 엄마한테 잡혀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니? 순간 이 사람과의 미래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진짜 맨날 빚 갚느라 고생하는 삶을 살겠다는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친은 안색이 바뀌면서 지금 말 다 했냐고 하면서 저를 밀쳤습니다. 야, 나도 그러면 할 말 많아. 너는 사람이 얼마나 못돼 처먹었으면 시부모님도 모시고 살기 싫다고 하는 주제에 나한테 제정신이 뭐니 운운할 자격 있어? 남친은 저에게 여자는 30 넘으면 다 퇴물인데 굳이 너 같은 거랑 결혼하는 자기는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서 시부모 모시기 싫다는 것도 파혼감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커플링을 남친 얼굴에다 던져버리고 나왔습니다. 너 같은 새끼랑 연애한 내 시간이 아깝고 평생 엄마한테 월급이나 따박따박 바치면서 살라고 소리를 질렀죠. 남친은 말 다 했냐면서 저를 붙잡으려고 했고 저는 한 번만 더 손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는 집으로 왔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서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일이라 답답해서 냉수만 들이켰습니다. 남친이 왜 연애하면서 맨날 차였는지 이제야 알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할 뻔한 제가 정말 멍청이 같았어요. 눈물이 뚝뚝 흘렀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이 아까워서라도 이런 놈이랑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 마음을 다잡았죠. 근데 다음날 글쎄 그 미친놈의 엄마가 회사로 찾아온 거예요. 점심시간쯤 갑자기 소란이 나서 보니 남친이 남친 어머니를 붙잡고 사무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저한테 어디 남의 아들 단물 쭉쭉 다 빨아먹고 내다 버리냐면서 저를 부르더군요. 솔직히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법한데 저도 이때는 회사 고모고 이판사판이었어요.
저한테 구미호 같은 년이라면서 시댁이랑 같이 사는 결혼이 그렇게도 하기 싫냐면서 이 직장도 못 다니게 해주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지금 아들 얼굴에 먹칠하러 오셨냐고 30이 넘도록 자기 월급 엄마한테 다 갖다 바치는 남자랑 누가 결혼을 하려나 싶다. 그리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신혼 며느리랑 딱 붙어서 살고 싶어 하냐 노망 났냐고 해대버렸습니다. 남친은 시어머니 뒤에 딱 붙어서 저에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면서 인성이 쓰레기라는 식으로 지 엄마 편을 들고 있고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시어머니를 밀쳐버리고는 뺨을 때렸습니다. 결혼 앞두고 빚 8천만 원 감춰놓은 너는 뭐 인성이 그렇게 좋냐고. 너한테 시집가는 여자는 평생 엄마 품에서 놀아나는 남편을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다고 말해버렸죠. 이 말을 하자 회사 사람들도 수군댔고 저는 이놈 때문에 생긴 일을 다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자 사람들도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요즘에도 저런 생각을 가진 놈들이 있다니 실망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우리 아들한테 그러냐고 뭘 잘못했냐고 따져댔고 저는 아들을 그딴 식으로 키우니까 여자들이 다 떠난 거 아니냐며 평생 아들하고 잘 물고 빨고 사시라고 하고 내쫓았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갈 때까지도 싸가지 없는 년이라며 욕을 했지만 남친은 따귀 한 대 맞고 직장 사람들이 욕을 하자 쪽팔려졌는지 그냥 남친 어머니를 끌고 나가더군요. 저는 그날부로 바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더 이상 이 직장에서는 일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남친놈 털끝 하나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제 윗상사가 다른 취업 자리를 알아봐줘서 지금 거기 들어갈 준비를 하는 중이고요. 신혼집으로 하려던 집도 팔아버리고 남친은 차단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남친이 그런 놈인지 몰랐다면서 지금 직장에서는 거의 마마보이로 낙인이 찍혀있다고 하네요. 이런 소란을 피웠으니 잘릴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해주고 있으니 사회생활은 다 한 거죠 뭐. 인생에서 신이 돕는 기회들이 몇 번 온다고 하던데 저는 결혼을 안 한 게 참 천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해서 참 착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좋은 사람이 있겠죠. 제가 용기를 낼 수 있게 응원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형부를 대놓고 신나게 비하하더니 데리고 온 남자가 잘났다며 신나게 허세 부리던 여동생이 망해서 난리가 났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5년 된 35살 여자입니다. 맨날 저희 신랑 흠을 잡던 제 동생 버릇을 고쳐준 사연이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참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맨날 저를 놀리기만 하던 동생이 이런 꼴을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형부가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동생은 그냥 저를 낮추면 자기가 높아진다는 생각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객관적인 눈이란 게 있는데 가능한 일을 벌여야죠. 우선 저희 남편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외모가 조금 못났습니다. 속은 정말 바다처럼 깊고 성숙한 사람인데 키 170이 될까 말까한 짜리몽땅한 스타일에 눈이 작은 시골 청년 모습이랄까? 처음에는 저도 이런 사람과 결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냥 나이트에서 놀다 우연히 부킹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맨날 키 180은 무조건 넘고 잘생긴 사람만 만나려고 했던 저에게 이런 순박한 사람이 눈에 들어올 리 없었죠. 그냥 심심풀이 땅콩처럼 옆에서 술 마시면서 대화 나누고 있는데 자꾸 친구들이 얘 재벌 아들이다. 잘 만나면 떼돈 버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슨 재벌 아들이 이런 나이트에 와서 노냐고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한두 번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대화를 해보니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좀 사는 집안 아들이었더라고요. 아버지가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직원 수가 80명이 넘어가는 곳이라 꽤나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그렇게 돈에 눈먼 여자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는 정도예요. 근데 저희 남편 좀 부잣집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니 사람이 좀 달라 보이긴 하더라고요. 말하다 보니 제가 돈 밝히는 여자 같네요. 제가 모르고 있던 사실을 이제 막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각이 비슷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남편을 그냥 친구 정도로 두고 있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한두 달 정도 편하게 만났는데요. 대화를 할수록 말도 잘 통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사람 됨됨이가 좋아 보여서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돈도 많고요. 남편은 지금도 그때 저랑 잘 된 것이 참 신기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나이트에서 만나서 이렇게까지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지 신기했대요. 아무튼 저희는 사귄 지 1년 만에 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 집이 어느 정도 돈이 있기도 하고 시부모님이 저를 워낙에 예뻐하시다 보니 기본적으로 집은 시부모님이 해주셨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돈 모아서 집 하나 장만하는 게 신혼부부들한테는 엄청 어려운 일인데 시부모님 덕분에 25평 아파트 얻어서 살게 되었죠. 남편이 허세가 없고 검소하게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스타일이라 저희 친정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점이 좀 있어 보일지 몰라도 저 같은 왈가닥 케어하기에는 딱 좋은 짝이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저희 시부모님이 부자라서 저희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는 말하지 않으시죠. 아무튼 이렇게 보면 다 좋은데 딱 한 명 초를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동생이요. 저랑 5살 차이 나는 여자인데 뭣도 없으면서 눈만 높은 년입니다.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맨날 백마탄 왕자님이 자기를 데리러 올 줄 알고 주말마다 소개팅을 하고 있습니다. 명품이니 뭐니 보이는 것을 엄청 좋아해서 모은 돈이 몇백도 안 되는데 월급 타면 맨날 백화점 들락거리기 일쑤고요. 남편이 처음 저희 집에 인사 왔던 날 처음 제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 자리였다 보니까 다들 낯설었지만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는데요. 저의 여동생은 저를 보면서 피식피식 웃으면서 언니는 결혼을 잘하려고 지금까지 노처녀로 살았던 거 아니야? 라며 비꼬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 키가 크다 보니까 맨날 이상형으로 180 넘는 사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 콩깍지가 씌이면 누가 말릴 수가 없나 보다 하면서 초를 쳤죠. 처음에는 다들 웃으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려고 했는데 말끝마다 저희 남편 외모를 대놓고 비하하니까 마지막엔 친정엄마가 짜증을 내면서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민망해서 진짜 미안하다고 애가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더니 남편은 누가 봐도 당신이 아까우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예쁜 사람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다고 친정부모님께 절도 하고 갔네요. 그날 진짜 동생 머리끄댕이를 거의 한 뭉탱이를 뽑았습니다. 싸가지 없는 게 말을 왜 그따위로 하냐고 뭐라고 하니까 자기는 절대 그런 남자 안 만난다면서 자기 남자친구는 키도 크고 잘생겼다고 공장 아들이면 능력도 그다지 없는 것 같은데 자기 생각 말한 게 잘못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결혼할 생각이면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봐라. 그런 남자는 루저 아니냐? 이러면서 얼굴도 그렇게 못난 사람하고 살고 싶냐는 식의 심한 말도 많이 했습니다.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상처도 심하게 받았고요. 그래서 결혼 준비하면서 동생하고 거의 대화를 안 했습니다. 연락이 와도 다 씹어버리고 답장도 그냥 용건만 간단히 했죠. 동생도 제가 차갑게 나오니까 좀 반성을 했는지 결혼 후에는 좀 잠잠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동생하고 냉전인 채로 있는 걸 남편도 불편하게 느꼈는지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밥이라도 먹으면 어떠냐고 먼저 제안을 해줬고 저도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안 했으면 저도 우물쭈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동생은 절대 먼저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말이 원래 툭툭 나오는 거 알고 있지 않냐? 언니가 좀 이해해달라 하는 식으로만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는 못했지만 원래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을 품어줘야 집안이 화목하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남편의 말 때문에 어찌저찌 화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동생이 갑자기 자기도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면서 집에 인사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속으로는 얼마나 잘난 놈 데려오나 보자 벼르고 있었는데 막상 만나보니 진짜 겉보기에는 꽤 잘생긴 놈을 데려오긴 했더라고요. 키 180이 훌쩍 넘는 것처럼 보이고 얼굴은 약간 이국적으로 쌍꺼풀 진하게 있고 코 오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좀 찜찜했던 게 대화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사자의 냄새라고나 할까요? 사람 많이 만나보신 분들은 아실 법한 냄새가 있는데 말끝마다 자기 자랑으로 끝이 나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반도체 기업에 다닌다고 하고 지금은 똑같은 계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내년에 박사학위를 따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면서 저희 동생이랑 결혼하면 무조건 외제차 끌게 해주려고 한다는 말을 하는데 뭔지 모를 빈틈이 자꾸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제 동생이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능력이 되는지도 의문이었고요. 근데 제가 제 마음을 표현하면 동생은 뻔히 언니가 자기를 질투한다고 하며 저를 비웃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자코 있었죠.
저희 남편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잘 알아보고 결혼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용히 동생에게 말해봤는데 동생은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는지 언니가 뭘 한다고 그러냐면서 언니보다 더 좋은 배우자 만난 것 같으니까 셈이 나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제가 예상한 대로였죠. 그래서 인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싶어서 망하던지 말던지 네 마음대로 해봐라 싶어서 더 이상 말 안 했습니다. 그 뒤로 한두 번 커플 데이트를 하면서 식사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엔 저희 동생이 남자를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애인이 이번에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잘만 하면 외국에 나가서 살 수도 있다고 했다는 둥 외국 바이어가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자기 남자친구 앞으로 들어오는 돈이 많을 거라는 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상 옆에서 남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웃고만 있고요. 푼수 같은 년이 헤헤거리면서 자기 남자친구 자랑질만 해대니까 머리통을 한 대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제가 좀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어디 대학 나왔는지 아는 사람 누군지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상세하게 좀 물어봤는데요. 웃긴 게 말을 하면 할수록 앞뒤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이랑 학번이랑 안 맞는다든지 경력을 물어봐도 말이 자꾸 달라지고 그 남자는 자기가 헷갈려서 그랬다면서 얼버무리는 게 많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좀 곤란해 보이니까 동생은 저에게 인상을 쓰면서 왜 사람 무한하게 그런 불편한 질문들을 하냐고 했고 저는 그냥 밥만 먹다가 나왔어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영 찜찜한 거예요. 겉으로 꾸미는 걸 좋아하는 애가 그런 사기꾼 같은 놈을 만나면 돈을 홀랑 줘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표정이 좋을 수가 없었겠죠? 남편이 무슨 걱정이 있는지 말해보라고 하길래 동생 남자친구에 대해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차라리 처제가 안 듣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형사, 변호사 형들이 있는데 여차하면 좀 도움받을 수 있도록 말해둘 테니까 처제한테는 말하지 말고 돈 거래는 조심하라고만 이야기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키지는 않았지만 동생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 결혼식장 들어가 봐야 진짜 그 사람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확인해 본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좀 따져보고 그리고 돈 같은 거 주고받지 말고 알았지? 동생은 제가 돈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군요. 언니나 잘하라면서 형부네 집 부자라고 하더니 까보니까 썩 그런 것도 아니라서 그러는 거냐며 오히려 제 속을 긁어놓는 말만 하더라고요. 걱정하지도 마. 나는 형부처럼 못난 사람하고 절대 결혼 안 해. 우리 오빠가 나 공주처럼 만들어줄 거니까 언니는 부러워나 해. 그러면서 탁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처제가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열내지 말라고 했고 저도 그냥 무시하자는 심정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놈의 정체가 드러나더라고요. 하루는 친정에서 전화에 불이 나도록 계속 전화가 와서 가봤더니 글쎄 아빠는 안방에 알아누워 계시고 엄마는 여동생 등짝을 때리면서 니년이 집안을 통째로 날리려고 작정을 했냐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네가 미쳤어? 그래. 그렇게 잘난 놈 만난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아예 집안 기둥을 뽑아주지 그랬냐? 여동생은 엄마가 때리는 대로 맞아가면서 눈물만 질질 짜고 있었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외국 바이어가 투자를 많이 해주려고 회사에도 보유된 자산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당장 바이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이 없어서 좀 보태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2달 내로 갚을 테니까 저희 집에 인사도 가고 정식으로 결혼 준비하자고 했고 동생은 그 말 그대로 믿고 홀랑 보증을 서줘서 빚은 빚대로 싹 독박을 쓴 거죠. 저희 집에 인사 온 것도 결혼을 빌미로 동생 안심시키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엄마는 맨날 잘생긴 남자 노래를 부르더니 이 꼴이 날 줄 알았다면서 네 분수에 맞는 사람 만나서 조용히 살 것이지 뭣도 없는 게 눈만 하늘에 달리면 뭐가 떨어지냐고 하셨고 동생은 자기도 피해자라면서 엎드려서 엉엉 울었습니다. 대충 따져도 1억이 넘는 돈인데 어떡하나 싶어서 저도 가슴만 치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일단 신고 먼저 하고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면서 사방으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아는 형사 형님부터 주변에 있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상황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했죠. 솔직히 저는 그런다고 뭐가 잡히겠나 사기꾼들 워낙 용의주도해서 안 잡히게 해놨을 거다 싶어서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갚아야 하나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 2주 동안은 저희 부모님 다 시금 전폐하시고 거의 누워만 계셨어요. 여동생은 충격에 빠져서 회사도 못 나가고 있었고요.
그렇게 가족이 다 기운 없이 있을 무렵 남편 아는 형님인 형사가 덜미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 워낙 이런 쪽으로 여러 번 전과가 있던 놈이라 금방 잡을 수 있었답니다. 이번에도 2번 정도 여자들 상대로 등쳐먹어서 깜빵도 다녀온 놈인데 훤칠하니까 여자들이 자꾸 속아 넘어간다고 일단 조사 중이긴 한데 돈은 다 돌려받을지 어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저희 신랑 손을 잡으면서 그래도 이서방 덕분에 일이 조금 해결되어서 다행이라면서 울먹거리셨습니다. 저는 여동생 정신머리를 지금이라도 고쳐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야, 너 앞으로 형부한테 똑바로 해. 그동안 말 함부로 했던 거, 싸가지 없이 굴었던 거 전부 다 네 형부가 얼마나 참아준 줄 알아? 너 형부 아니었으면 진짜 인생 종칠 뻔한 거야. 알아? 라며 다그쳤어요. 오늘이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버르장머리를 못 고칠 것 같았거든요. 동생은 자기도 민망했는지 입을 꾹 다물고 절대 사과를 안 하려다가 제가 머리를 한 대 치면서 그럼 우리는 너 못 도와준다. 알아서 망하든지 말든지 해. 하니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지 자기 행동거지에 대해서 사과를 하더군요. 자기가 철이 없어서 생각 없이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다. 너무 죄송하다 하면서 형부가 자기 좀 도와주실 수 있냐고요. 그리고는 자기도 쪽팔렸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울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동생 너무 다그치지 말라고 하면서 괜찮다고 동생을 다독여줬고 사건은 아직도 해결 중입니다. 부모님은 여동생이 날린 돈 다 갚을 때까지 월급 다 내놓으라고 하신 입장이고 여동생도 집에서 쫓겨날까봐 군말 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남편 덕에 조금씩 일이 해결되고 있어서 엄마는 남편만 보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시고요. 항상 땡서방 없으면 어쩔 뻔했냐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따로 말은 안 하시지만 어머니한테 땡서방이 아들 같다고 하셨다네요. 그리고 이제는 여동생 입에서 남편에 대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입을 함부로 놀리면 동생이고 뭐고 아주 머리털을 다 쥐어 뜯어 놓으려고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게 남 평가하는 거면 언니로서 가만히 안 있으려고 합니다. 솔직히 큰돈이라 아직도 한숨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그냥 좋게 생각하려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결혼은 한번 잘한 것 같네요. 외모만 잘난 사람들보다 저희 남편이 멋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보이는 것만 번지르르한 놈들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남들이 저희 남편 외모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하더라도 저한테만 좋아 보이면 그만 아닌가 싶네요.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 안 계시니까 자기가 시집살이를 시키겠다는 신호를 시원하게 보내버린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멍청하면 이렇게 쓸데없이 용감한가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차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 결혼 생활을 참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분수도 모르고 까부는 신우 때문에 조금 삐딱선을 탔네요. 하지만 지금은 정신 차리게 해주고 다시 남편이랑 잘 사는 중입니다. 아무리 시댁 사람이라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불면 나도 성질이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나 봅니다. 저랑 남편은 대학 때부터 학내 CC로 유명했던 커플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연상인데 자상하고 사람들을 잘 챙기는 성향으로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드럽게 이끌면서도 자기가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라 저도 그 모습에 반했었죠. 원래 부모 사랑을 많이 받은 집 자식이 자신감도 넘치고 어디서든 당당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 당연히 그랬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글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이 시아버지가 혼자 키우셨다는 거예요. 어릴 적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뒤 시아버지가 자기 인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신 거죠. 시아버지는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성실한 분이십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워낙 꼼꼼하고 인간성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을 정도인데요. 결혼 전 처음 뵀을 때부터 저에게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아주 작은 거라도 배려해 주시는 태도에 이 집으로 시집가면 적어도 시월드에 시달릴 일은 없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아버지를 그래도 장남인 자기가 챙겼으면 좋겠다. 집을 좀 가까운 곳으로 마련하면 어떠냐고 했을 때도 흔쾌히 그러자고 했던 거였습니다. 저희랑 시아버지 집은 아파트 동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요. 왕래도 작고 매 주말마다 반찬을 해서 드리는데요. 억지로 하라고 했으면 못했을 텐데 제가 진짜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마음에 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해드릴 때마다 시아버지는 고맙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으셨고요. 하지만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관계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철딱선이 없는 신우인데요. 신우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멍청한 여우입니다. 지가 똑소리 나는 여우라고 생각하는 모자란 아이죠. 저희 신우는 괜히 잔머리 굴리다가 된통 당하기 딱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는 저랑 동갑이고 대학 졸업 후에 어학연수 겸 해외에 조금 나갔다가 바로 결혼을 한 케이스예요. 저는 아직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우는 애 둘 낳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저에 대한 약간의 자격지심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길을 막 죽이려고 이리저리 흠을 잡기도 하고 쓸데없는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남편, 저, 신우 이렇게 셋이서 식사를 하기로 한 자리에서 남편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 저에게 다짜고짜 딱 보아하니 여우과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결혼 선배로서 조언 하나 하자면 시댁 사람들한테 비위 좀 잘 맞추고 눈치도 정도껏 보는 게 좋을 거라면서 자기가 그래도 신우니까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지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속으로 뭔 개소리인가 싶었는데 진짜 그 뒤로부터 저에게 사소한 걸로 전화를 해서는 시어머니처럼 굴더라고요. 저는 괜히 신우가 애도 둘이나 있는데 고생을 할까봐 집안 재산은 다 제가 하기로 했는데요. 신우는 그걸 고맙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에게 하나하나 잔소리를 하고 지적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재산은 1년에 3번 정도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시어머니예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 있었던 재산은 시어머니 제사였는데 글쎄 음식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전화로만 이야기를 하더니 딱 밥 먹을 시간에 맞춰서 와서는 음식이 짜니 싱겁니 우리 엄마가 이런 거 안 좋아했을 거라느니 입만 나불대다 갔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취향을 잘 알면 자기가 와서 좀 돕지 아무것도 안 한 주제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제 등을 토닥이면서 직장 다니면서 시간도 없었을 텐데 노력해줘서 고맙다고 말이라도 좋게 해주셨는데 신우는 그런 건 일절 모르고 그냥 뭐라고 하기에 바빴습니다. 솔직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 결혼 괜찮은 거 맞나 고민까지 될 정도였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랑 시아버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으니까요. 주변 친구들 말만 들어봐도 요즘 세상에 저희 시아버지 같은 분 만나기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더욱 촉새 같은 신우 때문에 모든 결혼 생활을 망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 뒤로는 저도 좀 할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내는 제사에서는 신우가 무슨 말만 하면 따박따박 이야기를 했어요. 제사 음식을 절대 사지 말고 손수 다 하라고 또 훈수질을 하길래 직장 다니면서 음식 다 하는 거 무리예요. 아가씨야 집에서 애들이나 보고 노니까 괜찮겠지만 나는 그게 쉽지 않아요. 아니면 아가씨가 그렇게 못마땅하면 와서 음식하면 되잖아요.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는지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시집살이 쉽게 하려고 했느냐 하는 식으로 열을 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집살이 하러 결혼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 것 같으니까 마음에 들도록 만들려고 한 건데 왜 그러냐고 했죠. 신우는 말로 안 될 것 같다 생각했는지 알아서 하라면서 전화를 팍 끊어버렸습니다. 이때는 저도 좀 속이 시원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만든 나물들하고 음식 몇 가지를 사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음식이 괜찮다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셨고 모든 마음이 중요한 건데 제게 썼다고 해주셨는데요. 신우는 그걸 들으면서 입이 삐죽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밥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참 웃긴 건 그 뒤로부터 저를 대하는 작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달갑지는 않았지만 새언니라고 저를 불렀었는데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갑자기 땡땡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참 그걸로 저를 어떻게든 깔보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땡땡엄마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손아랫사람 부리듯이 하는 겁니다. 그것도 남편이랑 시아버지 있을 때는 절대 안 그러다가 꼭 둘이 있을 때만 속을 그렇게 긁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뭘로 다 트집을 잡냐면 왜 시아버지 댁에 자주 가지 않냐는 걸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원래 저희 시아버지는 자기 집에 저희 부부가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랬고요. 집이 가깝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이 이동할 바에 당신이 직접 오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아들네가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는 것도 좋아하시기도 하고 저희가 가면 괜히 집안일을 더 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까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가깝게 살고 거의 매주 보다 보니 굳이 저희도 시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걸 만류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신우는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저에게 전화해서는 왜 아버지 댁에 자주 가지 않느냐고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고 있는 게 맞냐고 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났습니다. 신우가 자주 아버지 집에 오는 딸이면 제가 말이라도 못하는데 자기는 제사 때만 얼굴 빼꼼 내미는 정도가 다면서 감히 저한테 훈수를 두려고 하는 게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원래 자주 가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원하지 않으신 거라고요. 그랬더니 그래도 아버님 댁에 가서 청소도 좀 해드리고 하는 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너무 편하게 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그게 진짜 아버님이 원하시는 게 맞죠? 그럼 그렇게 할게요. 하고 끊었습니다. 저에게 땡땡 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어른이 말도 못하겠어요. 하여튼 남들 눈치 보이게 하는데 뭐 있다니까? 라고 하길래 저도 도저히 못 참겠어서 한번 인연 이거 교육 한번 해야겠다는 결심이 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너무 열이 받아서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일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면 모두에게 안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길래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는 아예 몰랐다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말을 해야지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냐고 이놈의 기집애 가만 안 두겠다면서 펄쩍 뛰었죠. 저는 지금 말고 시아버지 앞에서 이 일을 해결하고 싶다고 했고 사건은 어버이날 벌어졌어요. 그날은 웬일인지 신우가 먼저 자기가 음식도 해갈 거니까 시아버지 댁에서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제 기를 죽이려고 과하게 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따 내가 한마디 해도 좀 봐주라고 말을 하고 시댁으로 갔어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서 거실 청소도 좀 해드리고 주방도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7시가 좀 넘으니까 남편이랑 신우이가 들어오더라고요. 신우는 뭘 많이 샀는지 바리바리 싼 짐을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공기청정기니 아버님 옷이니 돈을 좀 쓴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이게 뭐냐면서 하나하나 받아주셨고 신우는 내가 아빠 생각하니까 이렇게 사온 거라며 아빠한테 효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아양을 떨더군요. 그리고는 자기가 해온 음식들을 저에게 주면서 이것 좀 상에 내오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다 달고 탄수화물로 된 음식들이었어요. 갈비찜이니 전이니 시아버지가 당뇨 위험군에 있다는 걸 모르고 자극적인 것들로만 음식을 해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상을 차렸고 그동안 신우는 시아버지 옆에 착 달라붙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온갖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생전에 그렇게 안 하던 딸이 살갑게 대하니까 좋으셨는지 웃고 계셨고요. 제가 음식을 내가니까 신우는 자기가 이걸 이틀 동안 했다면서 아버지 한번 잡숴보라고 생색을 다 부렸습니다. 남편은 좀 작작하라면서 한마디 했고 신우는 그런 남편을 째려보더니 시아버지에게 맛이 어떠냐면서 딸이 한 게 다른 것보다 100배 더 낫지 않냐고 했어요. 신우는 이러면 제가 기가 눌릴 줄 알았나 보죠. 근데 제가 초반부터 그랬잖아요. 신우 멍청하다고요. 시아버지는 음식을 한 입 드셔보시고는 인상을 팍 쓰시더니 이거 물을 좀 타야 할 것 같다고 간이 너무 세다고 단박에 말하시더라고요. 어머 아가씨, 아버님은 당뇨 위험이라 달게 간한 거는 안 드세요. 이렇게 전 같은 것도 입에도 잘 안 되시는데 모르셨어요? 내가 이런 걸 일일이 말해줘야 하나? 저는 그 틈을 타서 신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고 신우는 순간 당황했는지 아빠는 왜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말을 안 하냐고 짜증을 조금 냈죠. 시아버지는 네가 집에 좀 와야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하지 내가 여러 번 말을 했는데 네가 못 들은 거 아니냐고 하셨고 신우는 기분이 좀 불쾌했는지 앞으로 그런 건 나한테 따로 말하라고 하면서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진짜 꼬숩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님께 앞으로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것보다 이렇게 댁으로 저희가 자주 오겠다고 저는 이게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건지는 몰랐다고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고 자기는 너희 집에 가는 게 훨씬 편하고 좋은데 왜 그런 말을 갑자기 하는 거냐며 물으셨고 저는 신우가 다 가르쳐 준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자기가 언제 또 그렇게 말했냐면서 생사람 잡지 말라고 하길래 매번 그러지 않았냐면서 원래 손윗사람이고 뭐고 배는 것도 없는 사람처럼 나한테 훈수를 두지 않냐고 해버렸어요. 신우는 당황하더니 며느리가 신우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며 약간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신우는 며느리 상전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 미친년 소리가 나올 뻔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숟가락으로 신우 머리를 치면서 조용히 못하냐고 하며 언성을 높이더군요.
그러면서 우리 앞에서는 알랑방구 다 껴놓고 뒤에서는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난리쳤던 거 누가 모를 줄 아냐고, 이게 어디서 아버지도 조심하는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고 있냐고 호통을 쳤어요. 시아버지는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셨고,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신우에게 이것이 미쳤나? 어디 새언니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그딴 행동을 해? 내가 너 아무리 오냐오냐 키웠다 하더라도 위아래도 모르는 집안을 만들려고 작정을 했어? 라고 소리를 지르셨고, 신우는 졸지에 쪼그라들어서는 왜 자기한테만 뭐라고 하느냐고 대들더군요. 시아버지는 너는 집에서 놀면서 이것저것 하지도 않아 놓고 돈 벌러 다니는 새언니한테 입을 놀리는 게 말이 되냐면서, 우리도 얼마나 조심하는데 네 오빠 결혼 생활 망치고 싶어서 작정했냐고 흥분해서 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가리키시면서 그럴 거면 이딴 것도 그냥 사오지 말고 아예 집에 오지를 말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 타이밍에 여우집을 좀 했죠. 아버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가씨도 좋은 마음에 그랬을 거예요. 그냥 제가 더 참고 살면 되죠. 그러자 신우는 열받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았는지 왜 자기한테만 난리냐면서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그렇게 지랄 떨 거면 그냥 집으로 가라면서 신우를 현관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무렵 야근 끝내고 돌아온 신우의 남편이 들어왔고, 저희 남편은 지금 애가 추태를 부리니까 그냥 그대로 데리고 나가라고, 그리고 이거 버르장머리를 고쳐야겠으니까 매제도 따로 한번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내쫓아 버렸어요. 신우는 신발도 못 신고 손에 들고서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억울하다 하며 난리였고, 저는 신우 가방을 가져다 주면서 그러게 까불지를 말았어야지. 여우짓 하려면 어느 정도 머리가 있어야 해. 알겠니? 이렇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쌍년이라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신우에게 다가가는데 신우 남편이 겁을 먹었는지 급하게 신우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신우와 볼 일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동안 참느라 고생이 많았겠다고 저를 다독여 주셨고, 남편도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말하라고 하는데, 신우가 더 이상 저에게 그렇게 나오면 진짜 멍청한 거니까 그때는 정말 봐주지 않으려고요. 그 뒤로는 신우가 저에게 연락 한 통도 안 했습니다. 아마 쪽팔려서 잠도 못 자고 있을 거예요. 저는 신우를 처치하고 나서는 시아버지와 남편과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그냥 제사도 약식으로 한 번에 드리자고 하셔서 더 편해졌어요. 조만간 신우에게 전화 한번 하려고요. 아버지와 오빠에게 버림받고 사는 사람으로 몰아가며 위로해주는 착한 새언니 코스프레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신우 또 열받겠죠? 지가 지보고 여우같이 똑소리 난다고 하는 여자들, 지가 세상만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남자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멍청하다고 하죠. 사람이 못된 짓을 하려면 낮은 지능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 보네요. 쓰니님이야말로 똑소리 나게 진상신우 잘 처리하셨어요. 멋지십니다.